자, 행정벌 파트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이건 필요 없죠. 행정벌. 일단 일반론적인 내용에서요. 거기 교재에 안 적혀 있는 거 하나만 좀 추가를 해 보도록 하면은 일단 교재 2번에 징계벌이라고는 적혀 있죠. 징계 처분을 말하는 거죠. 자, 어떠한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를 했다. 그럼 두 가지 절차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징계 처분 받을 징계 절차가 진행될 거고, 동시에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형사 절차도 같이 진행이 되겠죠. 근데 형사 절차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항소, 상고에서 3심까지 가버리면 몇 년은 걸릴 건데, 그럼 그 몇 년 끝날 때까지 징계 절차는 스탑해야 될까요? 아니면 일단 징계 처분 때렸다가 나중에 혹시 무죄 나면 뭐 다시 좀 바꿔주면 될까요? 당연히 후자가 되는 거예요. 징계 처분하기 위해서 반드시 형사 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든지 또는 종결되어야 한다든지 이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얼마든지 형사 절차와 무관하게 징계 처분 먼저 때릴 수 있음. 요 내용 하나만 좀 기억하실게요. 즉 어떤 법 위반 사실이 형사 범죄가 됨과 동시에 징계 사유가 됐을 때 징계 처분하기 위해서 꼭 형사 재판 결과가 확정될 필요 없다. 그냥 다이렉트로 징계 처분해도 된다. 참고로 검사가 공소 제기까지 했다. 웬만하면 유죄예요. 한 90에서 95% 사이거든요. 유죄 판결 확률이. 우리가 언론에서는 막 무죄 판결도 종종 나오는 걸 보니까 야, 무죄도 많이 나나 보다 싶을 오해를 가질지 모르겠지만 검사가 그렇게 쉽게 공소 제기할 리가 없겠죠. 확실한 증거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유죄. 그렇기 때문에 공소 제기만 된 상황에서 징계 처분했다.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행정 형벌. 일반론에서 하나만 더. 되게 옛날에 나온 거긴 하지만 여러분, 어떤 법 위반한 행위를 형벌로 규정할지 아니면 그냥 과태료 정도로 끝낼지 누가 재량껏 정하면 될까요? 국회예요, 국회. 국회에서 법으로 어떻게 정하냐예요. 주차 위반 여러분 범죄인가요? 과태료인가요? 과태료로 국회가 정해놨기 때문에 과태료인 거죠. 이런 것까지 형사처벌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맨 밑에 있는 내용이죠. 146페이지에서요. 행정형벌을 때릴지 행정질서벌을 때릴지 제재수단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이고, 가급적이면 전과자 폭증을 막기 위해서는 좀 과태료로 가는 게 좋겠죠. 같은 취지에서 형사 절차로 나아갈 수 있지만 돈으로 때우게 해주는 제도도 있잖아요. 정확하십니다. 범칙금 제도도 같은 취지에서 존재하는 거죠. 전까지 안 만들어 주려고. 자, 그럼 형벌과 관련된 제도들 그 주요 쟁점을 찾아볼게요. 형벌은 완전히 형법에 따라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형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인 형법 총칙, 똑같은 말 형법의 가장 큰 원칙인 죄형법정주의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죄형법정주의 법치행정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범죄인지 아닌지 형벌 어떻게 부과할지 법으로 정해놔라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형법 총칙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자,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범죄를 부과하는 게 아니죠.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통상 일반적인 형법 규정은 과실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아예 뭐 과실로 이러한 경우에 처벌한다라고 따로 규정을 둔다든지 아니면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둡니다. 근데 행정형벌에서는 이런 규정을 안 두고 있는 경우도 꽤나 많아요. 그럼 규정 없으면은 과실범 처벌 못하냐가 문제되지만 판례, 야, 법 해석해 보니까 과실범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충분히 처벌하는 걸로 해석이 되면은 처벌할 수 있죠. 그래서 과실범과 관련해서는 if 명문에 규정 없다 할지라도 2분 2% 적었어야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해석상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어떤 사실관계 판례였냐? 대기환경보존법인가? 자동차에서 배출가스가 너무 많이 나와요. 당연히 범죄 행위로 정해놨습니다. 환경을 지켜주기 위해서. 근데 법에서는 과실로 그렇게 배출가스 뿜어내는 차량을 운전하는 자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과실로, 즉 내가 잘 모르고 차량 관리 잘 안 해가지고 그렇게 매연을 뿜어내는 차량을 운전한 자도 처벌할 수 있다라고 결론이 도출된 거예요. 사실관계도 기출이 됐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
다 형법 조문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위법성의 착오라고 부르고 요거는 조문이 중요하니까 조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147페이지 양괄호 2번. 조문을 좀 도식화시켜서 표현했는데 그대로 읽어볼게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어느 경우에만 벌하지 않는다?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출제가 된 적이 있냐? 이렇게 나오죠.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을 싹 빼가지고 출제가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되게 맞는 말처럼 보이기 때문에 요 문장 나오는 순간 정당한 이유 있어야지 바로 세트로 좀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할게요. 그게 포인트예요. 다음에 형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통고 처분과 함께 여기죠. 양벌 규정. 개념 자체는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행위자는 당연히 처벌하는데 걔 말고 누구도 처벌하겠다? 그쵸, 사장님도 같이 처벌하겠다. 그럼 출제 포인트, 사업주를 처벌하는 근거가 뭐냐? 사업주의 처벌의 성질이 대체 무엇이냐? 그냥 처벌받는 거는 그 어떤 경우도 우리 형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고의나 과실이 존재해야 돼요. 사장님을 처벌하는 이유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가 아니라 왜 직원 관리를 잘 못했니라는 독자적인 과실 책임으로 보죠. 즉 네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처벌한다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연결되는 거냐? 이랬더라고 해볼게요. 사장님이 있고 근로자가 있는데 근로자가 진짜 하기 싫었는데 사장님이 거의 반협박식으로 안 하면 뭐 잘라버리겠다 등등등 강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얘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수사 결과 검사가 보니까 이게 다 밝혀진 거예요. 사장이 진짜 나쁜 놈이네 라고 판단했을 때 검사가 근로자는 처벌 안 하게 기소유예시켜버리고 사장만 공소제기해서 처벌하는 거 가능할까요? 합니다.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거죠. 왜요? 널 처벌하는 이유는 네가 처벌받으니까 세트 메뉴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독자적으로 처벌받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죠. 종업원에 대한 처벌이 사장에 대한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된다든지 또는 근로자에 대한 처벌에 사업주에 대한 처벌에 종속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다. 사장만 처벌하고 근로자 처벌 안 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함. 보통 출제되는 거는 앞문장으로 많이 나오죠. 종업원에 대한 처벌이 전제 조건이 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요. 7급 문제에서 방금식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근로자 처벌 안 하고 즉 행위자 처벌 안 하고 사업주만 처벌할 수도 있다. 그 종속 안 한다는 개념이 그 말인 것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출이 됐으니까요. 다음 양벌 규정을 조금 확장시켜 버리면은 이 사장님은 당연히 법인이 될 수도 있겠죠.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누가 출제 포인트가 되나요? 지자체가 법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언제나 둘로 나눠 보셔야 되죠. 지자체 나오는 순간 지자체는 행정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부하 공무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십니다. 지자체가 지네 사무 처리한다. 그럼 이거는 그냥 내가 내 일 알아서 하는 거니까 공법인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죠. 근데 지자체가 위에서 시킨 일 뭐라고 하나요? 정확합니다. 기관 위임 사무 처리할 때는 나는 법인이 아니라 그냥 공무원이잖아요. 따라서 양벌 규정의 대상이 되어서 지자체가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지자체 공무원이 어떤 일 처리하다 법 위반했을 때 요거의 경우만 해당하죠. 요거 하나가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고 다음 강학적인 내용이지만 작년에 9급에서 이 학술적인 내용이 기출이 됐었죠. 어떤 내용이었냐? 자, 법인의 경우에도 둘로 나눠서 보셔야 되죠. 법인의 대표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의 일반 직원들이 법을 위반한 경우. 자, 법인의 직원들이 법을 위반했을 때 법인을 처벌하는 이유는 법인이 직접 잘못해서인가요? 아니면 직원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인가요? 정확합니다. 직원을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는 관리 감독상 과실 책임이죠. 이 직원을 얘가 관리 감독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는데 대표자가 법을 위반해버렸다. 그럼 대표자를 누가 관리 감독해야 되나요? 가 없죠. 지가 짱인데. 그럼 정확합니다. CEO가 한 건 누가 한 건가요? 회사가 한 거죠. 따라서 대표자가 했을 때 법인이 처벌받는 이유는 네가 직접 법을 위반한 거다가 되는 거예요. 작년에 요걸 물어봤었죠. 법인의 직접 책임임 이 부분이요.
자, 양벌 규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말로만 하나 더 하면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양벌 규정이든 뭐든지 간에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고의과실 없어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즉, 그래서 어떤 법에서 양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사장은 잘못이 있든 없든 무조건 처벌받는다. 그런 규정이 만들어졌다면은 위헌인 규정이 되어요. 헌법에 아예 위반되는 겁니다. 다음에 형벌 파트에서 마지막 통고처분. 범칙금 부과하는 걸 통고처분이라고 하죠. 자, 출제 포인트 첫 번째. 자, 어떠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형사 절차로 나아가는 것도 가능하고 통고처분 때려서 범칙금 때리는 것도 가능하다. 뭘 해야 될까요? 알아서 하면 되죠. 재량이에요, 재량. 첫 번째 기억하실 내용. 두 번째, 그래서 재량껏 통고처분을 했고 범칙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바로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표현하죠. 한번 끝난 거는 더 이상 다시 없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돈 내고 털게 해주는 거죠. 근데 어제도 봤던 내용이지만 재밌었던 판례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는 노트에 안 적혀 있는 내용이어서 지금 148페이지를 보고 있는 거죠. 하나 밑에다 적어주셔도 좋을 텐데요. 요랬던 상황이에요. 고발해버려가지고 범칙금을 부과 안 하고 형사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그럼 그냥 내비뒀으면 되는데 다시 범칙금을 부과하죠. 통고처분을 해요. 고발해놓고 통고처분을 또 해버린 거죠. 그리고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 고지서가 집에 날라오니까 범칙금 낸 거죠. 이제 어쨌든 내라고 하니까 범칙금 납부했다. 그럼 범칙금 냈으니까 이 형사 절차 계속 이어갈 수 없는 거 아닌지 아니면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가 문제됐던 재밌었던 사례가 있죠. 결론은 계속 할 수 있다 할까요? 없다 할까요? 있다입니다. 정확하세요. 왜냐? 통고처분할지 고발할지는 재량이기는 하지만 둘 다 할 수 있는 걸까요? 태길적 관계일까요? 당연히 태길이죠. 고발한 이상 더 이상 통고처분할 권한은 나에게 없어요. 그럼 이 통고처분은 무권한자의 처분이어서 무효고 범칙금도 부당이득이 되고 그냥 돈은 돌려받으면 끝인 거고 결국 이거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계속 형사 절차 나아간다 할지라도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죠. 따라서 일사부재리 위반 아님.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범칙금을 고지것대로 잘 돌려줬을지 모르겠어요. 아시다시피 가져가는 건 칼 같지만 돌려주는 건 되게 안 돌려주죠. 자, 그랬었고, 자, 이런 범칙금 납부와 관련해 가지고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서는 일정한 기간을 주겠죠. 이건 말로만 할게요. 그럼 범칙금 납부 기간은 누구를 위한 기간이다? 당연히 납부할 법 위반 행위자를 위한 거니까 그 기간 내로는 즉결심판 못 가고 공소제기도 못하고 경찰서장이 잠깐만 너 내가 그냥 처벌해야겠다라고 통고처분을 취소할 수도 없더라. 모두 다 최신 판례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 마지막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내가 내기 싫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결론 정확하게 안 내면 되는 거죠. 왜요? 기간 지나도록 안 내면 통고처분은 실효되고 그럼 돈 안 내고 끝이냐? 가 아니라 경찰에서 직결심판 청구하겠죠. 그래서 법원에 가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형사소송이 있으니까 항고소송 갈 수 없겠죠. 처분성 부정된다 까지가 통고처분을 마무리 짓는 행정벌 파트 끝이었고요. 자, 그럼 질서벌 파트는 전부 다 조문이기 때문에 바로 노트를 보면서 조문 같이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자, 149페이지부터요. 자, 일단 의의에서 두 번째 내용이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형법의 내용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죄형 법정주의도 적용 안 되고요. 다만 과태료도 침익적인 거니까 과태료와 관련된 규정은 최대한 까다롭게, 엄격하게, 좁게 해석을 해야겠죠. 자, 그럼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 내용들 가볼게요. 하나하나 다 기출되는 조문들이죠.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즉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조문 자체에서 이 법률엔 조례가 포함된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법에 위임 없이 조례로만 과태료를 정할 수는 없죠. 법률유보 원칙상. 법이 조례에다 위임할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보통 이 노량진 우리 당장 학원 앞에 버스 정류장 앞에도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담배 피면 그런 금연 거리에서 담배 피면은 과태료 부과되죠. 조례에 따라서요. 네, 그래서 조례로도 과태료 부과 가능한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내용이 웃기죠. 네, 요게 작년 7급에 요 조문은 아니었지만 같은 취지의 지방자치법 조문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일반법이에요. 그럼 원래 개별법이 일반법과 다른 내용 정하고 있으면 어떤 법이 적용돼야 되나요? 원래는 개별법이죠. 근데 과태료만큼은 일반법인 요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특이해요. 즉 개별법이 달리 규정하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된다. 작년 7급에는 지방자치법 조문이 나왔는데 지방자치법 조문에서도 요거랑 맞춰줘서 지방자치법상 무슨 과태료와 관련해가지고는 어느 법에 따른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라고 의 조문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대한민국에서 전부 다 뭘로 간다? 요걸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별법은 안 따라가요. 서울시에서는 기출됐습니다. 요거 헷갈리기 되게 좋죠. 그 다음 시간적 적용 범위는 이제 행기법 조문이랑 완전 똑같죠. 원칙 행위시법주의 소급 적용 금지니까. 근데 유리하게 개정됐네. 유리한 신법 소급 적용. 그래서 예외 1번이 2번 모두 다 신법 적용해 주는 거죠. 내가 위반 행위 후 과태료 대상이 아니게 됐다든지 깎아졌네. 그럼 개정된 법을 적용시켜 주고 과태료 받은 후 법이 개정돼서 과태료 안 내도 되게 됐네. 징수집행 면제되고요. 다음 양가로 2번 부과 요건과 관련해서 고의과실 없으면 부과할 수 없다. 굉장히 특이한 조문이어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과태료는 여러분 형벌이 아니죠. 원래 고의과실 없어도 부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엔 그랬고요. 그렇지만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탓에 이제는 고의과실 없으면 부과 못하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나오고 다음 내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걸로 오인한 행위 위법성에 차고 형벌이랑 똑같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과태료 부과하지 못하고 14세의 나이 기억하셔야 되죠. 소위 무슨 나이예요? 이게 촉법소년 나이잖아요. 14세 미만자 과태료도 못 때리고 심신상실자도 못 때리고 다만 심신미약자는 감경할 수 있지만 내가 일부러 법을 위반하기 위해서 맨정신에서 못할 것 같으니까 술 처먹고 했다. 감경해주지 않고 부가 그냥 무조건 들어간다. 그게 바로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음 밑에 있는 조문은 되게 쉬운 조문인데 말이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자 회사의 직원이 회사일 처리하다가 예를 들어 회장님의 운전기사가 회장님 모시다가 불법 주차했고 과태료를 받았다. 회사가 내야 되나요? 운전기사가 내야 되나요? 회사가 내라 그 말이에요. 회사 업무 처리하다 그런 거니까. 근데 그 조문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읽어볼게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의 업무상 행한 행위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부과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 법인 또는 개인이 누구냐? 회사 사장님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건 축약된 조문보다 우리 다음 주에 풀로 된 조문을 보시는 게 훨씬 좋은데 의미 이해하신 다음에 읽으시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회사랑 사장님이 내라 그 말입니다. 다음에 다수인이 가담. 자, 2명 이상이 가담했다. 그럼 통으로 니네가 다 합쳐서 얼마 내라가 아니라 각자 내야 되는 거고요. 다음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거 진짜 많이 나오죠. 항상 위증교사죄로 기억하시자라고 했죠. 위증죄라는 범죄는 누구만 저지를 수 있냐? 판사 앞에서 오른손 들고 선서한 증인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예요. 증인이라는 신분이 있어야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근데 증인 아닌 제가 예를 들어서 널 교사해가지고 시켜서 위증하도록 시켰다. 그래서 걔가 위증했다. 난 증인 아니죠. 그럼 위증을 교사한 죄, 위증죄의 교사범위 성립 안 하냐가 문제되는데 내가 더 나쁜 놈이잖아요. 나도 범죄가 성립한다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신분에 의해서 성립하는 행위에 신분 없는 자가 껴들었네. 같이 어떻게 하겠다? 처벌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과태료로는 좀 예시를 만들기 어려워서 부득이 형법 조문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형법의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처음 설명 들으신 분 계실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자, 위증죄라는 범죄는 오로지 선서한 증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인 이런 걸 진정 신분범이라고 불러요. 신분이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근데 갑이 이렇게 선서한 증인인데 갑한테 위증하라고 을이 범죄를 시켰다. 범죄시키는 걸 교사한다 이렇게 부르죠. 자, 근데 문제는 을은 증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위증죄의 교사범이 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럼 처벌에 빵꾸가 생겨버리죠. 얘가 더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비록 증인이라는 신분 없지만 얘가 행한 위증죄의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네가 더 나쁜 놈이니까. 그래서 성립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진정신분범이라고 부르는데 성립하는 행위에 신분 없는 놈이 끼어들면 같이 처벌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반대로 밑에 거는 감경 가중이 포인트예요. 마음이 급하니까 두 개가 막 섞여 나오는데 존속 살해죄라는 걸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존속 살해죄. 요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갑이 있었고 갑이 자기의 부모를 살해했다. 그냥 사람을 살인하면 살인죄지만 직계 존속을 살해했다. 우리나라 유교 법제상 더더더 강하게 처벌받아야겠죠. 존속살해죄라고 불러서 더 빡세게 처벌해요. 근데 그럼 살인죄는 자식만 저지를 수 있냐?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 죽여도 정말 심각한 범죄죠. 다만 네가 자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받는 건가요? 더 세게 처벌받는 건가요? 더 세게 처벌받는 거죠. 가중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갑한테 부모를 살해하라고 을이 교사했다. 그럼 을도 당연히 교사범으로 처벌받는데 을은 존속살해의 교사범이 될까요? 살인죄의 교사범이 될까요? 살인죄의 교사범이에요. 왜요? 너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경 가중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 없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그냥 외우셔도 되지만 요거 사례로 이해하시면 죽어도 안 까먹으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내용이죠. 신분에 의해서 가태료를 감경 가중하는 경우 또는 아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신분 없는 자에 대해서 효과 미치지 않는다. 참고로 거기 감경 가중만 써놨지만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신분 때문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부부간에 어떤 절도했다. 처벌을 못해요. 내지는 연예인 박수홍 씨라고 아시죠, 여러분? 지금 형이 아직 유죄 판결이 난 건 아니지만 정말 천하의 개새끼였던 것 같은데 관련해가지고 소위 친족 상도례라는 게 있어가지고 형제간에도 어떤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박수홍 형한테 누가 시켰다. 그럼 그 양반 처벌 안 받을까요? 시킨 양반은? 받아야 되죠. 왜요? 난 박수홍이랑 형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경, 가중 또는 그 신분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다 신분 없는 자에겐 효과가 미치지 않는 거예요. 다음에 일타쌍피죠. 바로 밑에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가장 빡센 거 하나만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나라 형법의 태도인데 굉장히 별로인 것 같아요. 즉 폭탄 하나 던져서 사람 1000명을 살해했다. 그럼 하나의 살인죄로 처벌받습니다. 살인죄 1000개를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살인죄 하나로 처벌받는 거예요. 물론 살인죄가 사형 무기 5년 이상이니까 이런 경우에 사형 나오든 무기 나오겠지만 어쨌든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타쌍피든 뭐든지 간에 미드 같은 거 보면 징역 몇백 년 나오잖아요. 그걸 병과주의라고 불러요. 참고로 다 더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 죽인 거 5년, 저 사람 죽인 거 10년 다 더해버리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가장 중요한 것 딱 하나. 심지어 여러 개의 범죄 행위를 했다. 맥시멈 딱 1.5배까지만 가중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타쌍피가 아니라 내가 여러 번 사람을 살해해서 100명을 죽였다. 그러면 원래 살인죄 최하가 5년이잖아요. 5년을 100개 더해서 500년이 되는 게 아니라 5년 곱하기 1.5 하면 얼마죠? 최소 7.5년에서 사형무기. 요거밖에 안 돼요. 굉장히 처벌이 좀 약해요. 이걸 흡수주의라고 부르는데 가중주의라고 부르고 아무튼 별로지만 어쨌든 과태료도 일타쌍피만보다 가장 빡센 거 하나다. 더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과태료 시효 몇 년이죠? 5년에 해당하고 구분하실 거 양괄호 3번에서 세 번째 과태료 제척기간도 얼마죠? 5년인데 3년 전에 구급시험에서 이 제척기간이랑 시효 섞어서 냈던 거 기출문제 보셨을 때 기억하실 거예요. 시효는 언제 쓸 수 있는 말인가요? 이미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진 후에 징수를 5년 동안 안 하면 더 이상 징수 못하게 시효 소멸하는 거고 제척기간이라는 말은 권리행사 기간. 법을 위반했으면 과태료 부과해야 되는데 5년 동안 부과를 안 했네. 그럼 부과 못하는 기간이에요. 이렇게까지 좀 구분하는 식으로 최근에 출제가 됐으니까요. 시효랑 제척기간의 개념을 좀 정확히 구분하실게요. 부과 후인지 부과 전인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다음 다시 양괄호 3번 절차와 관련해서 첫 번째 내용 날짜 기억하셔야 되죠. 행정절차법이랑 똑같습니다. 10일이에요. 아까 행정조사는 며칠이었죠? 그건 7일이죠. 요건 10일. 그럼 당연히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거고, 다음 양괄호 4번 요것도 처분성 없죠. 왜냐? 이의제기와 과태료 재판이나 특별한 불복 절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과태료 재판 조문 쭉 읽어볼게요. 이의제기 날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60일이에요. 요 날짜는 자주 나오죠. 이의제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음 페이지에 있죠. 정확합니다. 유일하게 딱 하나 집행정지가 원칙인 곳은 바로 과태료다. 이의제기하면 과태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의제기는 어디다가 해야 되나요? 우리가 법원에 할 필요 없고 부가관청에다가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면은 부가관청에서 법원에다가 직접 보내주는 거예요. 그 법원 통고는 행정청이 해주죠. 그럼 관할 법원은 어디가 될까요? 항고소송이랑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죠. 항고소송은 피고행정청 소재 관할 법원이라면은 과태료 재판은 나예요, 나. 당사자의 주소지예요. 당사자라고 써있지만 나예요, 나.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재판 열어서 신문을 해라라고 하고 있지만 거의 신문할 여지가 없겠죠. 판사님도 바쁘신데 보통 다 약식 재판으로 합니다. 그냥 서류만 보고 재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판사님 앞에서 나가서 할 말 있다. 약식 재판 결정에 대해서 또 이의제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7일 내로 이의 신청할 수 있더라. 이의 신청하면은 뭐가 되는 거냐? 재판 열어주겠다 그 말이요. 와서 할 말 있으면 해라. 그럼 재판은 어떻게 하느냐? 이유를 붙인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하게 됩니다. 판결 결정을 정확히 우리가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재판을 종결짓는 형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행정지 판결인가요? 집행정지 결정인가요? 결정이라고 불러요. 이런 신문 사건들, 절차가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는 사건들은 결정으로 종결이 되고, 우리가 그것까지 자세히 알 건 없지만 가장 큰 차이는 민소법의 내용이긴 하지만요. 결정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안 생겨요. 언제나 강조드리죠. 오직 법원의 뭐에 대해서만 기판력이 생긴다? 판결에 대해서만 생기는 거지. 재결 확정됐다든지 불가증력 발생했다든지 기판력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물론 결정 기판력까지 전혀 아실 필요는 없고요. 다음 보충적 직권심리 가능하다. 이 비송사건 절차법이라는 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비송사건 절차는 거의 다 직권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판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에 나타나 있으면은 직권으로 네가 주장했든 안 했든 알아서 할 수도 있고, 다 밑에 내용이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은 좀 안 맞는 내용이긴 한데 작년 지방직에 출제가 됐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왜 좀 지금이랑은 안 맞는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판례냐면은 요 판례가 그러니까 신뢰보호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 판례는 지금처럼 과태료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 지금 법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건 잠깐만 부연 설명드릴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충분히 있으실까 봐요. 종래에는, 즉 지금처럼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만들어지기 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고의과실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제재처분과 똑같으니까요. 그냥 제재처분은 고의과실 필요하다?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되죠. 다만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너무 기니까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부과하지 못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 과태료 부과 같은 제재처분은 객관적인 법 위반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너의 주관적인 고의과실 같은 건 원칙적으로 전혀 고려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니까. 반에 대한 제재. 물론 자세히 안 적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결론만 내우시면 되니까요. 지금은 이게 아니죠. 과태료는 고의과실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과거 이런 상황에서 과태료 재판의 당사자가 이렇게 주장한 거죠. 아니 판사님, 난 얘가 과태료 때릴 줄 몰랐습니다. 얘가 그동안 내가 했던 행동에 봤을 때 난 과태료 안 때릴 거라고 믿었는데 왜 과태료 때렸냐,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객관적인 사정인가요? 주관적인 사정인가요? 주관적인 사정이에요.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는 그런 주관적인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법을 위반했으니까 부과하는 거지. 다만
네가 진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못한다. 그런 예외만 있을 뿐이다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네가 신뢰보호를 주장하는 거 전혀 이 과태료 재판에서는 적용조차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내가 객관적으로 법 위반했는지 판단해서 그냥 직권으로 하는 거니까. 인데 지금은 이게 좀 안 맞죠. 왜요? 고의과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작년 9급에 기출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좀 어쩔 수 없이 저 노트에 넣은 거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출 그대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되죠. 다시 읽어볼게요.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있다 없다? 없다예요. 이론상은 좀 이게 앞뒤가 안 맞지만 그냥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출제는 좀 최대한 지양하셔야 되는데 교수님들도 그냥 내신 거죠. 참고로 20년 9까지 9급에서는 진짜 출제 오류라고까지 할 수 있는 잘못된 선지도 하나 들어간 적이 있어가지고, 뭐 결론적으로 오류는 아니었지, 아닌 걸로 끝났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최근에 카페에도 질문을 주셨었는데, 민사소송법이 2002년에 크게 개정되면서 전면 다 바뀌어버렸거든요. 과거에 인정되지 않았던 예비적 추가적 공동소송이라는 게 허용됐습니다. 혹시 20년 9까지 9급 기초법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는 어쨌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요. 혹시나 기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그럼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자, 직권으로 알아서 한다 그랬죠. 과태료 재판은. 다만 아무리 직권으로 한다 할지라도 행정청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해야 되지, 내가 막 별도로 자료 수집해가지고 과태료를 더 때리다는 일은 될까요? 안 되겠죠. 직권 심리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우리가 익숙한 세 글자 나오죠. 기사동. 기존 자료와 기사동이 있는 범위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즉시항고 굉장히 중요하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는데 키포인트는 그 뒷문장이죠.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집행 정지가 다 원칙입니다. 과태료는. 다음 옛날에 한번 기출된 적이 있는데 과태료 재판 결론이 나왔다. 누가 집행하냐? 판사가 아닙니다. 검사예요. 옛날에 판사로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판사랑 이런 행정 집행은 절대 같이 쓰면 안 되는 말이죠. 사법부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다음 집행 권한과 같은 효력이 있다가 뭔 말일까요? 안 내면 요걸 근거로 빨간 딱지 붙여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집행 권한은 빨간 딱지 붙일 수 있는 근거 서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그게 집행 권한이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형벌로 벌금 때리면서 과태료도 때릴 수 있겠느냐? 대법원은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목적과 성질을 달리하니까 된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병과 안 된다고 본 딱 하나의 사례가 여기죠. 헌재만큼은 형벌과 과태료 동시에 때릴 수 없다라고 봤죠. 헌재가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기억해 두실게요. 다음 6번도 전부 다 조문. 자진납부하면은 깎아줄 수도 있고, 가산금 퍼센트 기억하셔야 돼요. 3%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되고, 맨 마지막에선 감치라는 두 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감치 제도가 있다. 감치 30일 미만의 범위에서 재판장의 명령으로 빵에 보내는 걸 말합니다. 와, 법상 과태료 안 내도 깜빵 갈 수 있구나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가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 법 규정이 있는 거예요. 다음 이제 새로운 의무이행들은 내용이 많지 않은 만큼 그냥 바로 노트를 통해서 가도록 할게요. 자, 과징금. 변형된 과징금이 주로 최근에 출제 포인트였었죠. 소위 뭐가 변형된 과징금인가요? 뭐 대신에 하는 거. 정확합니다. 원래 영업 정지 시켜야 되지만 그럼 공익에 문제가 생겨서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돈으로 털어라. 그럼 변형된 과징금 때릴지 영업 정지할지 기속 재량 중에 재량이겠죠, 당연히요. 네,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다음 법적 성질 관련해서 대부분의 제재 처분들은 여러분 재량행위죠. 그치만 작년에 개별법상 기속행위인 경우도 있음만 놓고 써놓은 그 자잘한 예시가 기출이 됐죠. 9까지 9급 시험에서요. 바로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기속이다. 물론 이 판례 모르셨다 하더라도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됐지만 어쨌든 기출됐으니까 기억하실게요. 참고로 부동산 실명법 엄청 빡센 법이에요. 명의신탁이 뭘까요? 제가 실제로 부동산 소유자인데 세금 때문에 남의 이름으로 맡겨놓는 거.
그럼 금융실명제처럼 부동산도 반드시 누구 이름으로 소유해라? 자기 이름으로 소유해야 되지. 이름 막 넘기고 빌려주고 이러면 엄청 세게 처벌받습니다. 여기는 벌금도 기본적으로 몇 천 이상부터 시작하고 저도 잠깐 본 조문이다지만요. 엄청 빡세요. 그런 거 고려할 때 여기 과징금은 기속행위라고 법원이 해석을 한 거예요.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가지고 행정기본법에 조문이 박혔죠. 재밌는 조문이 박혔죠. 원칙적으로는 일시불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뭐 할부 납부 가능하다. 그리고 거기 적어놓진 않았지만 여러분 행기법에 이렇게 과징금 조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행기법만 가지고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없다예요. 작년 7급 기출된 내용이죠. 행기법 조문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행정청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쩌고저쩌고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반드시 개별법의 근거가 있어야만 과징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작년 7급 기출이에요. 즉 어떤 식으로 규정되어 있냐면은 여기도 거기 아쉽게 적혀 있진 않지만 명단 공표랑 똑같은 식으로 잡혀 있는데요. 맨 밑에 3번 명단 공표 먼저 가보실게요. 맨 밑줄에 뭐라고 써 있나요? 절차법의 규정이 만들어졌거든요. 너무 중요한 조문이에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작년에 만들어졌고 이제 곧 나올 거예요. 그럼 같은 취지로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절차법에 명단 공표 일반 규정 생겼으니까 절차법만 가지고 명단 공표할 수 있다? 아니다예요. 왜요? 규정 자체가 이렇게 써 있거든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위반한 사실을 등등등을 공표할 수 있다. 둘 다 똑같아요. 과징금도 행기법 조문 생겼고 명단 공표도 절차법 조문 생겼지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법의 근거 필요하다. 이 일반 조문 가지고 못한다를 꼭 기억하실게요. 그럼 다시 과징금 돌아보시면은요. 뭐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제재 처분에 현실적인 행위자 아니더라도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고의가실 필요 없고 그 다음 내용 부가처분 당시까지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변경권 유보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었나요? 이런 거죠. 야, 내가 지금까지 조사해 보니까 대충 이 정도 자료 나왔고 일단 그래서 5천 때린다. 근데 아직 조사 안 끝났거든. 좀 더 조사해서 더 나오면 나중에 또 더 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때리는 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 끝나서 한 방에 때려라. 그게 일의적으로 때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나중에 더 나오면 더 때린다. 부가권을 유보한 거죠. 그런 거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한 방에 끝내라예요. 그게 일의적 이런 세 글자예요. 다음 과징금 부과가 위법한지의 판단 기준 시점 당연히 처분시가 될 텐데 그럼 공정위가 처분을 한 시점은 언젠가요? 의결시가 되는 거죠. 왜요? 공정위는 합의제 행정청이고 어떻게 그럼 의사를 결정하나요? 위원들이 모여서 의결해야 되겠죠. 의결시가 바로 처분시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정말 간단하실 거예요. 의결이 뭔가 대단한 게 아니고 처분시입니다. 다음 당연히 또 병과 가능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가산세에서 기억하실 거는 가산금이랑 비교하셔야 되죠, 여러분. 마침 과태료에서 조금 전에 가산금을 봤는데 야 가산금 내라라는 납부 고지서가 왔습니다. 처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요? 가산금은 날짜 지나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왜? 가산금의 법적 성격 이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자는 그냥 당연히 발생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양거리번 가산금 먼저 보고 있는 거죠. 지연 이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가산금 납부 고지는 처분이 아니지만 가산세는 말 속에 답이 있죠. 세금이에요. 과세 처분하는 거예요. 별도로. 따라서 당연히 가산세 부과 처분은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그렇게만 구별하시면 되고요. 가산세도 일반적인 제재 처분과 마찬가지로 고의가실 필요 없고 의무의 틀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최신 판례를 우리가 어제 하나 읽어보셨는데요. 그 대표적인 의무의 틀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겠느냐. 첫 번째, 판사님 법을 몰랐습니다. 안 통하죠. 두 번째, 판사님 세무 공무원이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그것도 안 통하죠. 심지어 세상에 공무원이 잘못 가르쳐준 건데 그것도 믿으면 안 돼요. 그럼 대체 뭐가 통하냐?
판사님, 교수님들도 모릅니다 정도 돼야 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견해 대립이 있다 그 말이죠. 그쯤 되면은 통한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이론 판례만 하나 등장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적어놓지도 않았지만 견해 대립이 있을 정도 되어야 안 된다. 웬만해선 부과된다 그 말이죠. 다음 명단 공표와 관련해서는 원래는 진짜 그냥 한 1분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었지만 이젠 그럴 수가 없죠. 절차법 생겼고 또 최신 판례인 병역 거부에 관한 판례가 생겼으니까요. 절차법 조문은 솔직히 저도 아직은 완벽하게 암기는 안 돼 있습니다. 많이 안 봐가지고. 조문이 길어요. 한 8항인가까지 있거든요. 그 중에 엑기스만 모아놔서 다음 페이지에 돌려놨는데요. 자, 152페이지 메뉴에요. 사전 통지랑 의견 청취 절차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예외 3가지가 있네요. 긴, 성, 포. 행정 절차법이랑 너무 비슷해요. 행정 절차법상 의견 청취 안 할 수 있는 사유가 4가지가 있거든요. 행정 절차법에서는요. 그리고 그중 2가지를 작년 국가직 9급 시험에서 기출 그냥 통조문으로 출제를 했는데 첫 번째 긴급하다. 두 번째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됐고 세 번째 성질상 할 수가 없다. 네 번째 네가 안 하겠다고 했다.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다. 그중에 요거 2개가 기출이 작년에 됐었는데 여기서 요거 빼고 지금 3개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긴급하다, 성질상 못하겠다, 네가 포기했다. 그럼 명단 공표할 때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절차 거치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이런 조문들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아예 통조문으로 다 보시게 될 거예요. 이런 신설 조문들은 무조건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밑에 일반론적인 내용 있죠. 공표된 내용이 실수한 거였다. 팩트가 아니었다. 당연히 그럼 어떻게 줘야 될까요? 심각한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정정해 줘야겠죠. 같은 방법으로 다시 정정해 줘라. 그 외의 조문들은 추후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종교적 이유에 병역 거부자의 명단 공개 관련 최신 판례. 자, 하나하나 다 중요한 내용이죠. 병무청장의 공개 결정 자체가 처분이었습니다. 결정 그 자체가요. 마치 세무조사 결정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럼 대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건 뭐냐? 그건 처분의 집행행위에 불과했다고 본 사례,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본 거죠. 그럼 이렇게 명단 공개 결정을 하는 건 나에게 침익적인 결과를 가져오니까 사전 통지해준다든지 아니면 문서로 미리 가르쳐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건 본안에서 따져라. 소송 요건은 아니다 라고 본 사례. 다음 행정청이 이렇게 주장하죠. 말도 안 되는 주장. 야, 이미 명단 올라갔고 이미 네 명예는 훼손됐다. 따라서 이겨봤자 너는 얻는 게 없다. 아니죠. 얻는 게 있죠. 이기면 어떻게 돼요? 명단을 내리잖아요. 정확해요. 따라서 대상적 격과 소이익이 당연히 다 인정이 되는 거고요. 외역 기속력에 따른 위법한 결과를 제거할 조치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다음에 요게 기출이 됐죠. 이등직에선 이제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결정을 다툴 소외이익은 없다. 왜요? 최종적으로 병무청장 거 다투면 충분하니까요. 일단은 요것만 나왔죠. 요 수많은 내용 중에서. 다음 공급 거부와 관련된 내용은 워낙에 일반적인 거니까 굳이 뭐 살펴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네, 그동안 중에 가장 빨리 일단 개념 정리는 예상했던 대로 마쳤던 것 같고 굉장히 스피디하게 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거 없으셨을 거고 요 정도 속도로 여러분이 따라오실 정도 되시면은 장담하는데 실효성 확보에서는 절대 안 틀리실 거예요. 정리가 완벽하게 되셨다는 소리니까요.